자, 척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명서 등비 뭐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척도 이야기했고요. 근데 명서 등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빼고 이 척도에 대한 리커드 척도냐 아니면 다른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척도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척도가 이제 무엇이 있는지 이 명서 등비보다는 이 척도, 리커드 척도냐, 거트만, 뭐 서스톤, 뭐 의미분화 척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척도입니다. 첫 번째 리커드 척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리커드 척도죠. 리커드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하여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리커드 척도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오지선다 있죠. 문항들 막 해놓고 여기에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해서 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그 지문들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변수들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별이란 변수, 나이, 뭐 소득, 가족수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리커드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이 각각의 문항이에요. 각각의 문항. 그래서 그 문항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지문들 하나하나에 다 똑같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각각의 문항으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측정에 동원된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1번도 매우 좋다. 그럼 5점. 2번도 매우 좋다. 5점. 3번도 매우 좋다. 5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에 비해서 맞게 만들고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양적 조사. 그렇죠. 양적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리커드 척도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트만 척도라든지 서스턴 척도, 사회거리적 척도, 의미분화 척도 뭐 이런 것들이요 많이 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제일 많이 한 게 리커드 척도예요. 그래서 쫙 남겨놓고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양적 조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리커드 척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유용한 척도예요. 그 문항 딱 봤을 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척도가 이 리커드 척도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대해서 동일한 기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가치들을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리커드 척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의미분화, 리커드 척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내적 일관성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내적 일관성 분석은 신뢰도의 조사 방법이죠. 그래서 이 내적 일관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리커드 척도입니다. 그 이유가 각 동원의 문항들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 놓고 있어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보니까 봤더니 야 얘는 이게 계속 매우 좋다인데 하나가 매우 나쁘다요. 그래서 그 문항을 어떻게 해버린 거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일관성 검증을 통해서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리커드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트만 척도가 있어요. 거트만 척도가 있는데 이 거트만 척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순서가 나타나는 거죠. 순서가 있어서 마지막 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거트만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스케일링 척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개별 문항과 문항을 서열화하는 구성을 취해요. 그러니까 서열이에요. 위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것은 괜찮다. 괜찮냐? 네, 아니요 있겠죠. 외국인이 서울에 사는 것은 괜찮냐? 자, 외국인이 영등포구에 사는 것은 괜찮냐? 외국인이 영등포동에 사는 것은 괜찮냐? 외국인이 우리 옆집에 사는 거, 외국인과 함께 사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제일 마지막 문항만 보면 옆집에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랑 같이 사는 건 싫구나. 이런 것처럼 이 서열화를 구성하는 방법이 거트만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목에 자체의 서열성이 미리 부여된 방식을 취하는 것이 거트만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누적 스케일링 대표적 형태라고 얘기했죠. 이게 누적돼 있잖아요. 누적되어 있어서 그것만 마지막 것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요. 문항수는 20개 이상 되어야 조금 이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외국인이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괜찮냐. 그래서 옆집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문항들끼리 연관이 있었죠. 그리고 개념의 특성이나 특성의 범위나 정도. 자, 한국에 사는 거 괜찮다. 서울에 사는 거 괜찮다. 뭐 영등포구, 영등토동, 옆집 이런 것들처럼 범위나 정도의 차이가 그 차이에 따라서 구분해서요. 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얘 봤을 때 어디까지는 괜찮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이 거트만 척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트만 척도와 좀 비슷한 게 보가더스 척도, 사회적 거리감 척도인데 거트만 척도는 우리가 외국인이 사는 게 괜찮냐 아니요 이렇게 했죠. 똑같아요. 외국인이 사는 게 괜찮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일본인, 뭐 미국인, 필리핀인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 우리나라에 사는 거 괜찮다. 아, 미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괜찮아. 서울에 사는 거 괜찮냐? 서울에 사는 거 괜찮아. 영등포, 야, 일본인 안 돼. 미국인만 괜찮아. 이 사람은 미국인에게 조금 자유롭고 다른 인종들은 좀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감이요. 사회적 거리감이란 인종에 대한 거리감을 보려고 하는 것이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보가더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우리 봤던 거선 척도와 같이 이 도구의 연속성이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구성이 됐기 때문에 누적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열도 척도가 가능해요. 누적 척도이고도 서열 척도다. 그리고 뭐 우리가 거트만 척도도 마찬가지예요. 누적 척도고 서열 척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 한 정도로 거리를 척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그런 거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측정하는 데 유리한 것이 보가더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는 원근감 표시에 그치기 때문에 친밀감의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즉 뭐예요? 왜 서열 척도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그럼 여기에 미국인은 괜찮은데 일본인하고 필리핀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국인과 일본인의 관계, 미국인과 필리핀의 관계, 필리핀과 일본인의 관계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더 크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척도예요. 이 관계를 알면은 등간 척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가더스는 누적 척도인 동시에 서열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선 척도예요. 이거는 보통 병원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가중치를 줍니다. 가중치.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항이 막 있어요. 뭐 걸으면 아프다, 뛰면 아프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뭐 1점, 2점, 2점, 뭐 3점 해놓고 표시할 수 있도록. 요거 표시돼 있고 요거 표시돼 있으면 아 걸을 때 아프나.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아프구나라고 이제 하나 표시해 놓으면 야, 이 사람은 심각하게 아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선 척도는 문항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그 가중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높은 것을 딱 보면은 나머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서선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설문을 문항으로 만들고 내가 알고 싶은 걸 문항으로 만들고 거기에 뭐예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중치 부여를 해서 체크된 것을 보고 가중치만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서선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개발하는 과정은요. 리커드 척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의 상황에 따라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가중치를 어떻게 줄 거냐, 어떤 상태가 더 줄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하는 데서 시간과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째가 의미분화 척도예요. 의미분화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 끝에 뭐야? 형용사적 내용을 배치하는 거죠. 잘생김, 못생김 해놓고 어디에 표시되는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의미문화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척도는 이제 어떤 척도를 보는 거냐? 자, 각각의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에 대해 동일한 기여를 한다. 아, 개념이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든 문항들의 동일하게 다 1점씩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겠죠. 내적 일관성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내적 일관성이 낮아서 신뢰도가 낮은 건 삭제할 수 있대요. 삭제할 수 있는 척도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자, 각 문항의 응답 점수의 총합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한다는 가정하에 근거한다. 이 각각의 문항이 들어가고 신뢰도가 낮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총점을 가지고 이것이 이 사람이 이런 점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야, 이런 척도가 뭐냐? 자, 정답은 리커드 척도네요. 리커드 척도에 대한 내용이죠. 거트만은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었고 서스턴도 그렇고 어디가 아프냐 이거 얘기했었죠. 자, 사회적 거리 척도,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자, 누적 척도인 거트만과 그 사회적 거리 척도가 같죠. 그다음에 의미분화 척도, 양 사이드에 극단적인 얘기 해놓고 형용사적인 얘기를 해놓고 찾는 거. 이것은 의미분화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각 문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문항에 동일한 기여를 하고 그리고 양적 조사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쪽 조사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속성에 기여하는 것들이 모두 똑같고 그리고 낮은 항목은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척도는 리커드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